어제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기와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발생해 대전으로 번진 산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가운데 산림당국이 오늘 안에 주부를 잡기 위해 산불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산불은 모두 34건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한시름 돌릴 걸로 보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생존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4.3 완전 해결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 부평동에서 영화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 큰 불이 나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상가 이용객들이 급히 대피했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또 다른 20대 한 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논란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 출신 친러 군사 블로거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산불 진화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충남 홍성, 또 금산, 대전에 서울 인왕산까지 산불 3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홍성과 금산, 대전에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홍성입니다. YTN이 헬기를 타고 둘러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뿌연 연기가 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자 산불 3단계까지 대응 단계를 높이고 총력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산불 진화 상황인가요? 지도로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진화가 완료된 곳이고요. 붉은색은 아직 진화 중인 곳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진화율은 7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불띠 이 길이가 전체 20km에서 5.4km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984헥타르로 추산되고 있는데 축구장 1,300개가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이게 어제 오전 11시쯤의 모습입니다. 밤새 인력 2,900여 명을 투입해서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해가 뜬 이후 다시 헬기 18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불에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3개 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남 금산과 대전 산불 현장 보시겠습니다.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지요. 어제나 충남 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전으로 산불이 확산됐습니다. 헬기 17대, 인력 1,8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는 3단계, 제일 높은 3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산의 진화 상황도 보겠습니다. 진화가 끝난 곳이 노란색이고요. 진화가 진행되는 곳이 빨간색인데요. 오전 11시 기준 진화율이 84%입니다. 현재까지 산림 41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전, 그러니까 불의 띠는 여전히 2.6km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충남 금산군 야산에서 시작된 불 어제 낮 12시 10분쯤 시작이 됐고요. 대전시 경계 지역에서 불이 나서 바람을 타고 대전시 산직동, 흑석동 일대까지 확산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인 충남 금산 조중봉 일대는 송전탑이 많아서 헬기 접근이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수 진화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세가 험해서 진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예봉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소방 헬기 5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7분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 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5대와 특수진화대 등 인력 80여 명이 투입돼서 불을 끄고 있는데요. 불이 난 곳이 태양광 시설 설치 지역 인근이어서 산림당국이 불을 끈 뒤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산림당국과 소방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0분부터 헬기 4대와 인력 300여 명이 다시 배치가 돼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인근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20헥타르 정도로 집계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불이 났다 꺼졌던 전북 정읍시 산회면 야산 산불, 오늘 새벽 다시 발화돼서 진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산회면 독금산 산불이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살아나서 헬기와 산불 진화 장비, 진화 대원 등이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다시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에 시작된 서울 인왕산 산불이 2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울 인왕산의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왕산 입산을 통제하면서 주민과 등산객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예보된 비가 올 때까지는 잔불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에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가뭄도 비상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40%대에 머무는 등 봄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는 올해 평년의 44%에 머무는 비가 내렸고 충북 50.9%, 수도권 64.6% 등 어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서부 지방은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비가 내리지 않는 무강수일이 최근 20일, 대전은 9일에 달합니다. 내일 낮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크겠지만 내일 밤부터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발생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곧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강요하거나 또 다른 공동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은 보증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대로 곧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서 전 실장 측은 법원에서 열린 보석신문에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노령이란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처음으로 피해자가 출석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오후 2시부터 공판이니까요. 지금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한 상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오후 1시 반쯤 법정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출입문 대신 검찰청에서 법원까지 내부로 이어진 통로를 이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언론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과 신변 안전을 생각한 배려로 풀이됩니다. 증인신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 명씩 진행합니다.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재판도 비공개로 이뤄져 변호인과 사건 관련자 외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고인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 수련원 등지에서 외국 국적 신도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정 씨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정 씨를 법정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정 씨는 강요된 행위가 없었다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 말고도 정 씨에게 또 다른 성폭력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네, 이번에는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여성 신도 3명이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충남 금산수련원과 경기도 분당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충남경찰청은 추가 성폭력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정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총재인 정 씨는 앞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대가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5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황모 씨는 신문에 앞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가담한 공범 1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0대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미 검거된 피해자 황모 씨로부터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은 뒤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지자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과 감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뒤 윗선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개선책과 보완책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찰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건 자체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다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에 대해선 늦은 밤이라 번호를 식별하는 게 어려웠을 뿐 현장에서는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을 맞아서 정부가 4.3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올해는 불참했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석해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가 올해는 기념식에 불참했지만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참석할 것 같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극우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3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함께 최고위 회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겠다며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본 언론에 근거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광우병 괴담이 다시 떠오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습니다. 4.3은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4.3 추념식 75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측하라는 역사학자가 예. 역사는 기록이 아니다, 정신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4.3 정신을 어떻게든 네. 간에 뭐 국민 통합이든 미래로 나가든 이런 거 부분, 아픈 기억이 있고 아픈 추억이 있으면 그건 계속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야당이 함께 해야지만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예. 같이 함께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물론 입적도 있었겠지만은 네. 또 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는 올 거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걸 너무 정치적인 거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네. 뭐 4.3 말고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이런 모든 것에 예. 대한 그 정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쟁화가 좀 없이 예. 통합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요한 건 뭐 참석 여부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4.3과 관련해서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 또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명쾌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또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 제주도민들도 아픈 상수고 예. 네. 또 우리는 또 극복해야 될 또 갈등이었고 예.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는 통합과 미래를 더 강조해야 되는 자리가 또 대통령의 자리인 것이고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 네. 4.3을 보는 시각을 우리 유권자의 데이터에서 뽑아낸다면 무이념청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심지어는 중도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무이념청에서는 또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무당청에서도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메시지는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이런 사안을 두고 정쟁화가 되는 걸 경계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야당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는데 뭐 제주도 갈 시간은 없느냐.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이게 지지율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간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이제 힐난을 하게 되면은 저는 힐난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반박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대결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제안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인데 하필이면 대구에 가서 했느냐, 왜 광주의 기아 타이거스의 챔피언 필드에 가서 왜 하지 않았느냐, 대전 구장에 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또 뭐 모든 구장을 또 다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결국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서문시장, 서문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동문, 북문, 남문이 다 있겠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국민 통합에 더 대통령이 신경 써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제안하는 그것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능히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또 하답할 필요도 있겠죠. 네, 뭐 지지층 결집, 지지율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도 하고요, 또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여론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주로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김영주 교수도 많이 동의하세요? 있죠. 그 방문을 할 때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가면은 나름대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서문시장은 가장 많은 정치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방문했는데 흥미로운 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를 제가 보니까 대통령 국정의지도가 36.7%인데 0.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5.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37.1%로 0.8%포인트 떨어졌는데 대구 경북에서 3.2%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시에 대구 지역에서 TK지에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뭔가 보수층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있어서 이거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물론 결과론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뭔가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민심이 뭔가 대구 경북에 좀 이상하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됐고 더 나가서 지금 뭐 이 조사 말고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 갤럽 조사는 어땠습니까? 지지율 흐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갤럽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30%대로 떨어진 것 같던데. 지난주보다 4%포인트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됐잖아요. 부정은 60이고 긍정은 30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35%의 법칙을 얘기 많이 하는데 35% 떨어지고 긍정이 60%를 넘어가면 그건 집권 말기와 같은 현상으로 대통령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갤럽 조사를 본다면 이제 3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 지지율이 어떨까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30% 미만으로 갈지 그러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등된다면 그래도 지지율이 국정 동력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우리 시간을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지율과 관련된 것이 3P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있고 또 정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인식되기로는 4.3 추념식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보수성이 더 강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독 장소를 가도 그럼 광주를 안 가고 대전을 안 가고 대구를 갔다. 그것도 프로야구 개막전도 돌직구를 대구 경기장에서 선보였다. 그러면 이걸 두고서 사람들이 보수성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놓치는 것은 또 다른 피인 팔러시, 정책과 또 다른 피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이제 야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야당을 좀 만나달라. 그러면 야당도 좀 소통을 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싶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국민은 대체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지층 아주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 회복에는 또 다른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적 때문인지 지금 그 당내 일각에서도 대통령께서 뭐 순천이랑 남해안을 때 그리고 대구까지 가셨기 때문에
제주도도 좀 들리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가셔서 좋았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죠. 제가 이제 하나 이 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20대만 딱 보고 보면은 긍정 평가가 13%예요. 그리고 부정 평가가 70%인데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지역이라든지요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서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윤석열 표의 20대가 바라보는 미래 어젠다가 있냐라는 거죠. 그 미래 어젠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책이 되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1년 내에 20대, 30대 일자리가 2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해서 자꾸만 미래를 향한 어젠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모든 이슈는 다 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만 가지고 충돌하다 보니까 이 20대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는 저 정부 여당이 깊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이에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 후쿠시마 수산물 정부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광우병 괴담이 생각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오늘.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삭발식도 하고 있고요. 자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또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태도 일절 용납 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오도한다면 절대 앞으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의 대화는 없다. 이렇게 좀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는 정립하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나중에 협상 능력을 저는 더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극단적인 지금 수단과 방법으로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이걸 또 김기현 대표는 또 광우병 괴담으로 또 몰고 갈 일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더 냉철하게 서로 간의 방법을 우리가 일본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할 말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폭발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한 것보다도 세계 11개국 국가에서 후쿠시마 오염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뭐냐?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플랜 B가 뭐냐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를 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 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취임식인 오늘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의식에서 얼굴을 비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서해 수호의 날 민주당 지도부는 왜 참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도 높게 또 장해천 최고위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서해 수호의 날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네.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4.3도 마찬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장소와 참석에 집착하는 정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예. 이념에 상관없이 그 행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다 참석하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3에 안 가는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에 안 가는 이유도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인가? 지금 보면은 당 대표이고 현직 대통령인데 네. 다수당의 대표이고 현직 대통령이 별로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3.1절 행사에서 살짝 스치는 정도. 네. 정말 두 사람이 민생을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2시간 정말 격이 없어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몸바쳐 합시다. 왜 이런 격정적인 토론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상생은 없고 적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제안 드린다 그러면 모든 행사에 우리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언론 보도도 계속 도배가 될 수밖에 없고 다 참석해라. 예.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여하튼 의무적으로 30분은 나눠라.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는 워낙 많아서 뭐 다 참석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대화를 나누는 건 언제쯤 선진국이냐 만날까요?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뭐 1인당 GNP 수준 얼마를 넘어서서 불문율이라고 하는 성문화되지 않은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내는 규범이 잘 수립된 나라에는 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화 타협이라든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아주 두 가지 민주적 규범이 있었다. 하나는 바로 상호 존중. 그 두 번째가 제도적인 자제.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규범이 실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더 네.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은 정당의 역할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갈등, 대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으로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그런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불문율을 만들어서 특히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국회의원도 그 사람들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요? 네. 저는 전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로지 정당만 대표하고 자기네 계파 이익만 대표. 그런 정당, 그런 그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갖는 정말 예. 화가 나는 거는 또박또박 한 달에 1,250만 원씩 주고 정당한테 국가보조금씩 주고 화나는 거 아닌가요? 여야 의원들이 임금 올리거나 세비라고 하는데 그럴 세비 때또 올릴 때는 금방 또 합의를 해요. 그러나 그런 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금 미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 네. 민주당은 일본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안보와 관련된 예. 거는 그런 전통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참석하는 게 낫겠죠. 그럼요. 예. 당연히 참석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당 지지율 하락 속에 이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정광훈 목사 간의 설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예. 그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때 그야말로 아주 완패를 당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자유민주당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단체와 같이 함께 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30% 진보, 40% 중도, 30% 예. 보수면 네. 왜 30%만 매달리는 것에서는 안 된다. 중도층에 있는 40%를 어떻게 하든 간에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논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또 종교적인 자유는 다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종교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나중에 더 나가서 선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면은 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 다만 이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정광훈 목사 지지층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입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5%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전체 5%요? 전체 당원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미국 가가지고서 그 회의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 자기가 최고위원들 중에서 수석 최고위라는 실은 용어도 없어요. 네, 예.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정광훈 혹시 목사님의 지지층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내부 내에서 그냥 논쟁만 하지 말고 예. 같이 한번 다 모여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아. 그러한 대화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더 나가서 김기현 대표 다 보수를 상징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저는 난상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부각이 돼야 되는 인물이 부각되면 그건 이제 지지율에 유리해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뭘 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또 뽑히게 될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관심, 예. 사무총장이 어떤 공천의 혁신과 당의 좀 개혁적인 사무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광훈 목사, 홍준표 시장의 설전이 더 부각되거든요. 예. 네. 이러면 당의 지지율이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예,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의 개혁까지 우리가 어느덧 지금 또 잠깐 살짝 놓치고 있거든요. 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이었잖아요. 3대 개혁이요? 근데 느닷없이 블랙핑크가 나오고 레이디 가가가 나온다. 이건 또 대통령 지지율에 그다지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느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기념식 다 같이 참여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두 분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일 3국이 미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을 펼칩니다. 해군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개 나라가 대잠전 훈련과 수색 구조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율곡 2함, 구축함 체형함과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합니다. 미 해군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여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타격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당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서 있던 군복 차림의 남성에 대해 전술 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 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모자이크 처리로 신변 노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뒤 밤에 플로리다주에서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판비치에 있는 자택 마라라고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변호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에 앞서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지난달 30일에서 31일 미국의 성인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경선 후보 선호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보다 31%포인트 뒤처진 21%로 뒤를 이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5%,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5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서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칸소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번 주 초에도 토네이도 예보가 나와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덮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지붕과 집기 조각들이 뒤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But that was a gorgeous wood. You even see that house. And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인근 고등학교도 지붕과 창문들이 날아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미리 대피해 재난을 피했습니다. We just went normal classes. I was so thankful that our superintendent made that decision to let us out early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bad if we had been there when this happened.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걸쳐 50개가 넘게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쪽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내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축하 비행을 펼칠 예정입니다. 블랙 이글스 비행은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5분 동안 진행됩니다. 공군은 비행 시간대에 서울 시내에 항공기 비행음이 발생할 걸로 예상한다며 인근 지역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붙지 않았어요. 다친 건 아니지. 여기 헤맸어요. 아, 누구야? 아니, 내가 던졌어. 아니야, 괜찮아요. 맞았어. 경찰! 경찰!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나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구는 언제 하느냐? 시구 말고 시타는 어떠냐?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어도 4.3 추념식 참석할 시간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구는 괜찮고 내일 제주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높게 치솟으면 반대로 습도는 낮아져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커집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요. 전국 곳곳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홍성과 금산, 대전은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는 만큼 논밭 태우기와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행위,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등의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단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입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과 대구 9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모레부터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